서울의 밤은 수천 개의 별보다 더 밝은 빛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은 마치 보석을 꿰어놓은 목걸이처럼 도시의 동맥을 밝혔고, 그 위용을 과시하듯 솟아오른 마천루들은 차가운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거대한 숲을 이루었다. 그 숲의 가장 높은 곳, 평창동의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저택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작은 왕국이었다. 유진그룹의 최연소 전무이자 후계자로 불리는 남자, 강진우의 왕국이었다. 그리고 오늘 밤, 그 왕국에서는 화려한 연회가 열리고 있었다. 강민주는 샴페인 잔을 든 채 거실의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무심하게 내려다보았다. 눈에는 도시의 현란한 불빛이 담겨 있었지만 그의 의식은 등 뒤에서 들려오는 소음의 바다를 분석하고 있었다.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 사람들의 웃음소리, 크리스털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덮고 있는 공허한 대화들, 정계, 재계, 법조계의 거물들이 한데 모여 서로의 부와 권력을 확인하고 보이지 않는 칼날을 숨긴 채 웃으며 악수를 나누는 자리였다. 민준에게 이 모든 것은 훈련된 귀로 걸러내야 할 소음 데이터에 불과했다. 국가정보원, NIS의 해외 파트 블랙 요원으로 10년을 보낸 그에게 이런 사교계의 위선은 차라리 어린애 장난처럼 유치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요원이 아니었다. 이제 그의 공식 직함은 유진그룹 전략보안실장이었다. 형인 강진우가 그의 과거 경력을 높이 사앉힌 화려하지만 속박된 자리였다. 민준아, 여기서 혼자 뭐 하고 있어?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민준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목소리의 주인은 오늘 밤의 주인공인 강진우였다. 완벽하게 재단된 톰 포드 수트를 입은 진우는 훤칠한 키와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주변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 그는 민준에게 다가와 자연스럽게 어깨를 감쌌다. 형제였지만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었다. 진우가 타오르는 불꽃이라면 민준은 깊고 고요한 심연과 같았다. 그냥 야경이 좋아서요. 형님, 민준이 짧게 대답했다. 여기가 서울에서 야경 하나는 최고지. 진우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 사람들 좀 봐. 다들 내 앞에서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내가 언제쯤 미끄러질까 계산하고 있겠지. 이 바닥은 전쟁터야. 민준아, 전쟁터는 익숙합니다. 민준의 무미건조한 대답에 진우는 큰 소리로 웃었다. 하긴, 너한테는 소꿉놀이 수준이겠구나. 그래도 이제는 총칼 대신 서류와 말로 싸우는 법을 배워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그늘에만 있을 순 없잖아. 그늘. 형은 항상 민준의 과거를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 빛나는 자신과 대비되는 어두운 그림자. 민준은 대답 대신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다. 씁쓸한 뒷맛이 혀에 남았다. 그가 목숨을 걸고 지켜온 것들이 형의 세상에서는 그저 그늘일 뿐이었다. 그때였다. 진우의 시선이 민준의 어깨 너머 연회장 반대편으로 향했다. 그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가라앉는 것을 민준은 놓치지 않았다. 그 시선의 끝에는 진우의 아내이자 민준의 형수인 이수연이 있었다. 이수연, 그녀는 한 폭의 동양화처럼 단아하고 아름다운 여자였다. 옅은 아이보리색 실크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재벌가의 며느리라는 역할에 맞게 우아하게 손님들을 대하고 있었지만 민준의 눈에는 그녀의 미소가 아슬아슬한 유리 세공품처럼 보였다. 금방이라도 작은 충격에 산산조각 날 것 같은 위태로움. 진우는 민준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리고는 아내를 향해 걸어갔다. 멀리서도 그의 움직임은 포식자의 그것처럼 단호하고 위압적이었다. 그는 몇몇 손님들과 대화하고 있던 수연의 허리를
강하게 감싸 안았다. 수연의 어깨가 찰나의 순간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굳어지는 것을 민주는 보았다. 그녀는 곧바로 표정을 되찾고 남편의 팔 안에서 순종적인 미소를 지었다. 민주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저 완벽해 보이는 부부의 모습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 그는 애써 호기심을 억눌렀다. 이곳은 그의 작전 지역이 아니다. 그는 더 이상 남의 비밀을 파헤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임무는 유진그룹의 보안, 정확히는 형인 강진우의 안전을 지키는 것뿐이었다. 파티는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사람들의 목소리는 높아졌고 웃음소리는 더 과장되게 울려 퍼졌다. 민주는 답답함을 느끼며 잠시 소음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그는 잔을 내려놓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틈을 타 조용히 거실을 빠져나왔다. 복도는 연 회장의 열기와는 달리 서늘하고 조용했다. 벽에는 유명 화가들의 추상화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걸려 있었고 대리석 바닥은 그의 구두 소리를 희미하게 반사했다. 그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2층 테라스로 향하고 있었다. 복도를 거의 지나쳤을 때 서재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주는 반사적으로 걸음을 멈추고 벽의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다. 수년간의 훈련이 만들어낸 본능이었다. 서재에서 나온 것은 형수 이수연이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는 듯 잠시 문 앞에서 망설였다. 연 회장의 불빛이 복도까지 희미하게 흘러 들어와 그녀의 옆모습을 비췄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평소의 우아함은 온데간데 없이 극도의 불안과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서둘러 복도를 가로질러 반대편으로 향했다. 민주는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강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형수는 왜 저런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 형의 서재에서 무엇을 한 걸까? 의문이 꼬리를 물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상관할 일이 아니다. 그는 다시 발걸음을 옮기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반대편 복도 끝에서 수연이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무언가를 잊은 듯 다시 서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림자 속에 서 있는 민준을 발견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복도의 희미한 조명 아래 민준은 그녀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 눈은 그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어떤 것과도 달랐다. 전장에서 죽음을 앞둔 동료의 눈빛도 배신자의 차가운 눈빛도 아니었다. 그것은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깊은 심연이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로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처럼, 발밑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처럼 절망적인 공포였다. 하지만 그 공포 너머에는 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간절한 무언가, 필사적인 애원, 제발 나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는 소리 없는 절규가 그의 심장을 향해 날아와 박혔다. 민주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마치 강력한 전류에 감전된 것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 눈은 단순한 시선이 아니었다. 그것은 구조 신호였고 동시에 거대한 비밀의 문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었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너무나도 명백한 위험의 신호였다. 몇 초였을까? 아니면 몇 분이었을까? 그 짧은 순간은 영혼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때 서재 안에서 진우의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어디 갔어? 그 목소리에 수연은 마법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움찔했다. 그녀의 눈동자를 가득 채웠던 모든 감정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다시 텅 빈 인형 같은 표정이 돌아왔다. 그녀는 민준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재 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여기 있어요. 잠시 머리가 아파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래, 어서 들어와. 곧 손님들 배웅해야지. 문이 닫히고 복대는 다시 정적만이 남았다. 민주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 방금 전 그 눈빛, 그것은 환상이 아니었다. 그 짧은 순간, 그는 이수연이라는 여자의 영혼 깊은 곳을 들여다본 것 같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끔찍한 어둠을 보았다. 그날 밤, 그 설명할 수 없는 하룻밤, 민주는 더 이상 테라스로 가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연회장으로 돌아왔다. 파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지만 이제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화려한 샹들리에의 불빛은 차가운 신문실의 조명처럼 느껴졌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비명처럼 공허하게 들렸다. 그는 멀리서 다시 형 부부를 보았다. 진우는 여전히 완벽한 미소로 손님들을 대하고 있었고 그의 곁에 선 수연은 아름다운 장식품처럼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아무도 그 가면 뒤에 숨겨진 균열을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민주는 보았다. 그는 이제 그들의 세계를 예전과 같은 눈으로 볼 수 없었다. 형수의 그 눈빛이 그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찍혀버렸다. 그것은 질문이었다. 거대한 비밀의 시작을 알리는 답을 찾아야만 하는 질문이었다. 그날 이후 강민준의 고요했던 일상은 끝났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음모의 중심으로 한 걸음 들어선 것이었다. 모든 것은 그 설명할 수 없는 하룻밤. 형수의 그 눈빛에서 시작되었다. 그날 밤의 연회 이후 강민준의 세상에는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지만 아무것도 예전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유진타워 45층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통유리창 너머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책상 위에는 수십억 원 규모의 해외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보안 위험 평가 보고서가 놓여 있었지만 그의 생각은 온통 며칠 전 그 어두운 복도에 머물러 있었다. 이수연의 눈빛, 그것은 그의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는 모에비우스의 띠와 같았다. 눈을 감으면 선명하게 떠오르는 공포와 절망, 그리고 간절한 구조 신호가 뒤섞인 그 눈동자. NIS 시절,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봐왔다. 죽음의 공포에 질린 자, 배신의 칼을 품은 자, 탐욕에 눈이 먼 자. 하지만 그런 종류의 눈빛은 처음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었다. 그것은 언어화되지 못한 거대한 진실의 파편이었다. 민주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보고서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이성적인 사람이었다. 감정에 휘둘려 본질을 놓치는 실수는 용납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저 형수의 일시적인 스트레스였을지도 모른다. 재벌가의 삶이란 겉보기와는 달리 숨막히는 압박감의 연속일 테니까. 그는 스스로를 타일렀다. 이것은 내 영역이 아니다. 과민 반응하지 말자. 하지만 주말에 부모님 댁에서 열린 가족 식사 자리에서 그의 이성적인 판단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식사 자리의 분위기는 겉으로는 화기애애했다. 아버지는 성공한 두 아들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어머니는 며느리인 수연을 살뜰히 챙겼다. 그러나 민준의 훈련된 눈은 그 완벽한 표면 아래에 미세한 균열들을 포착했다. 수연아, 요즘 새로 시작했다는 갤러리 일은 어떠니? 힘들진 않고 어머니가 다정하게 물었다. 수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하려 했다. 네, 어머님 아주 재밌어요.
특히 이번에 새로 들여온 신진 작가 작품이 아직 재미를 붙일 단계는 아니지. 여보, 그녀의 말을 자른 것은 진우였다. 그는 우아하게 와인을 한 모금 마신 후 마치 자상한 남편인 것처럼 부드러운 어조로 말을 이었다. 당신은 예술을 보는 안목은 있지만 경영 쪽은 아직 서툴잖아. 내가 조만간 전문가 팀을 붙여줄 테니 그때까지는 너무 무리해서 결정하지 않는 게 좋아. 그것은 조언의 형태를 띤 명백한 통제였다. 민주는 수연의 얼굴에서 스쳐 지나가는 미세한 실망감을 보았다. 그녀는 곧바로 표정을 감추고 순종적으로 대답했다. 네, 당신 말이 맞아요. 식사가 진행되는 내내 그런 식이었다. 진우는 모든 대화의 흐름을 주도했고 교묘하게 수연의 말과 행동을 제어했다. 수연이 민준과 눈이라도 마주칠라 치면 그는 어김없이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르거나 허리를 감싸며 자신의 소유권을 과시했다. 그 손길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정해 보였지만 민주는 그 소나귀의 힘과 그것에 반응하여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수연의 근육을 읽을 수 있었다. 식사가 끝난 후 민주는 정원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때 수연이 잠시 바람을 쐬러 나왔다. 단둘이 마주친 것은 그날 밤 이후 처음이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무슨 말이라도 건네야 할지 망설였다. 형수님,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에 수연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정원의 장미덤불로 시선을 돌렸다. 네. 그럼요. 뭐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지난번 파티 때 많이 피곤해 보여서요. 민주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만 만지작거렸다. 아, 그날은 그냥 사람이 너무 많아서 조금 현기증이 났을 뿐이에요.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와 불안한 시선에서 그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서려 했다. 그녀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신호를 보내고 싶었다. 당신의 눈빛을 이해했다고, 도움이 필요하면 기꺼이 돕겠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순간 거실의 유리문이 열리며 진우가 나타났다. 여보, 여기서 뭐해? 바람이 차. 진우의 시선은 민준과 수연 사이를 날카롭게 오갔다. 의심과 경고의 빛이 번뜩였다. 수연은 겁먹은 아이처럼 황급히 남편에게로 걸어갔다. 민준이가 파티 때 내가 피곤해 보였다고 걱정해 주네요.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 변명했다. 진우는 민준을 향해 억지 미소를 지었다. 내 동생이 섬세하긴 하지만 내 아내 걱정은 내가 할 테니 넌 내 일에나 신경 써라. 그것은 형의 농담 섞인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선을 넘지 말라는 그날 이후 민주는 결심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이것은 단순한 부부 문제가 아니다. 저 공포의 이면에는 분명 무언가가 있다. 그는 형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진실을 파헤치기로 마음먹었다. 그의 전쟁터는 다시 유진타워 45층. 전략보안실 장실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수 없었다. 만약 형을 뒷조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라도 하면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다. 그는 철저히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움직여야 했다. 그는 먼저 진우가 최근 몇 년간 주도했던 모든 프로젝트의 공개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인수합병, 신규 사업 투자, 해외 자원 개발 등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와 재무제표 속에서 그는 특이점을 찾기 위해 밤을 새웠다. 그것은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은 작업이었다.
진우는 빈틈없는 사람이었다. 모든 서류는 완벽했고 숫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아떨어졌다. 며칠간의 허탕 끝에 민주는 접근 방식을 바꾸었다. 거대한 숲 대신 작은 나무 하나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는 진우의 개인적인 지출이나 비자금이 아닌 그의 성공 신화 자체에 파고들었다. 특히 2년 전 유진그룹이 경쟁사인 태영케미칼을 따돌리고 동남아시아의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사업을 따냈던 건에 주목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모두가 태영의 승리를 점쳤지만 입찰 막판에 기적처럼 결과가 뒤집혔다. 이 일로 진우는 그룹 내에서 입지를 확고히 굳혔다. 민주는 당시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다시 훑었다. 그러다 그의 눈에 아주 사소한 지출 항목 하나가 들어왔다. SI 글로벌 파트너스 컨설팅 비용. 금액은 5억 원, 수조 원짜리 프로젝트에서 5억은 푼돈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유진그룹은 이미 세계 최고의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와 독점 계약을 맺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굳이 이름도 생소한 SI 글로벌 파트너스라는 곳에 별도의 컨설팅을 의뢰했을까? 그의 심장이 미세하게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즉시 내부 감사팀에도 알려지지 않은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이 회사를 추적했다. 전략부안실장이라는 직위는 이런 어둠의 경로를 이용할 때 유용했다. 몇 시간 후 결과가 돌아왔다. SI 글로벌 파트너스. 2년 전, 바로 그 프로젝트 입찰 3개월 전에 설립된 신생회사. 법인 등기 주소는 강남의 한 오피스텔이었지만 실제로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 즉, 페이퍼 컴퍼니였다. 대표이사는 70대 노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그 노인은 오래전에 사망한 사람이었다. 민주는 의자 깊숙이 등을 기댔다. 드디어 찾아냈다. 완벽하게 매끄럽던 표면에 생긴 첫 번째 균열. 5억이라는 돈은 컨설팅 비용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흘러 들어간 검은 돈이었고 SI 글로벌 파트너스는 그 돈을 세탁하기 위한 창구였을 뿐이다. 그렇다면 그 돈은 누구에게 갔을까? 그리고 그 돈으로 무엇을 했을까? 어떻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입찰 경쟁을 뒤집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이 모든 일이 며칠 전 밤에 보았던 형수의 그 절망적인 눈빛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민주는 모니터에 떠있는 SI 글로벌 파트너스라는 글자를 노려보았다. 그것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 빙산에 보이지 않는 본체를 향해 나아가야만 했다. 설령 그 끝에 기다리는 것이 자신의 가족과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진실이라 할지라도 강민준의 조사는 조용한 연못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와 같았다. 처음에는 미미한 파문으로 시작했지만 그 파문은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서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다. 그는 SI 글로벌 파트너스라는 유령 회사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법인 등기 서류는 위조된 정보로 가득했고 자금의 흐름은 여러 단계의 차명 계좌를 거치며 교묘하게 세탁되어 있었다. 진우는 흔적을 지우는데 매우 능숙했다. 민주는 방향을 틀어 돈이 아닌 사람을 쫓기 시작했다. 2년 전 태영케미칼의 동남아 플랜트 사업 입찰을 총괄했던 책임자 박기영 상무. 그는 입찰 실패의 책임을 지고 불명예스럽게 퇴직한 후 캐나다로 이민을 떠나 종적을 감춘 상태였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그럴듯해 보였다. 그러나 민준의 감각은 그 이면에 무언가 더러운 거래가 숨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박기영의 과거 행적과 재산 변동 내역을 추적하고 있었다. 유진그룹 전략보안실장이라는 직위는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폭을 넓혀주었지만
결정적인 한 걸음을 내딛기에는 부족했다. 그가 더 깊은 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 로그를 남기던 그 순간 책상 위에 인터폰이 울렸다. 비서의 목소리였다. 실장님, 전무님께서 찾으십니다. 지금 바로 전무실로 와주셨으면 한다고 하십니다. 민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모든 창을 닫고 접속 기록을 삭제한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진호의 사무실은 유진타워의 가장 높은 층, 남산을 정면으로 마주보는 코너에 위치해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을 통해 서울의 중심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야말로 왕의 자리였다. 민준이 안으로 들어서자 최고급 마우간이 책상에 앉아있던 진우가 고개를 들었다. 그는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아닌 속내를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동생을 맞았다. 왔어 앉아. 진우는 민준에게 소파를 권하고는 직접 미니백에서 위스키 2잔을 따랐다. 얼음이 담긴 크리스털 잔이 맑은 소리를 냈다. 요즘 일이 많이 힘든가 보구나. 얼굴이 헬쑥해졌어. 진우가 잔을 건네며 부드럽게 말했다. 신경 쓸 일이 좀 있어서요. 민준은 잔을 받아들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래, 네가 맡은 일이 워낙 중요해야지. 진우는 맞은편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는 듯했다. 민준아, 너는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다. 피를 나눈 형제이기도 하고. 내 능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너를 내 곁에 둔 거야. 알고 있습니다. 형님, 그런데 말이야. 진우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요즘 네가 하는 일을 보면 조금 월권처럼 보이는 게 있어. 민준은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액체가 식도를 타고 내려갔지만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형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태영 케미칼. 2년도 더 지난 그 낡은 파일을 왜 그렇게 뒤지고 있는 거지? 향수라도 생긴 건가? 진우의 말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의 눈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민주는 순간의 동요도 드러내지 않은 채 미리 준비해둔 대답을 꺼냈다. 과거 대규모 입찰 프로젝트들의 보안 프로토콜을 재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가 어떻게 정보를 지켰고 경쟁사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 정보를 노렸는지 분석해서 현재 시스템의 취약점을 보완하려는 목적입니다. 완벽한 변명이었다. 전략보안실장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진우는 속지 않았다. 그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민준아, 너는 그림자 속에서 일하는 데 익숙해져서 그런지 이 세계의 방식을 잘 모르는 것 같구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손길에는 형의 애정 대신 서늘한 압박감이 담겨 있었다. 이곳은 선과 악으로 나뉘는 곳이 아니야. 오직 승자와 패자만 있을 뿐이지. 때로는 이기기 위해 약간의 편법이 필요할 때도 있어. 그게 다 회사를 위한 거고 더 나아가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굳이 먼지 쌓인 상자를 열어서 좋을 건 아무것도 없어. 괜히 불필요한 오해만 만들 뿐이지. 특히 내 형수. 요즘 많이 예민한 거 너도 알지, 그 사람. 보기보다 훨씬 여린 사람이야. 쓸데없는 스트레스는 주지 않는 게 좋아.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이수연을 인질로 삼은 교묘하고 비열한 경고였다. 더 이상 파고들면 그녀가 다칠 수 있다는 암묵적인 메시지. 민주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차가운 눈으로 형을 마주 보았다.
형수님을 걱정하는 형님의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업무는 그런 감정과는 별개입니다. 그래, 진우는 다시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한 오만한 미소였다. 똑똑한 줄 알았는데 가끔은 고집이 너무 세서 탈이야. 명심해. 나는 내 형이기도 하지만 이 회사의 전무이기도 하다는 걸.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라. 그는 민준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리고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마치 방금 전의 대화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 그는 책상 위의 서류로 시선을 돌렸다. 나가봐. 민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무실을 나오는 순간까지 등 뒤에 꽂히는 형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는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다. 형의 경고는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만약 떳떳했다면 저렇게 나올 리가 없었다. 그리고 수연을 언급한 것은 그녀가 이 모든 일의 핵심 증인이라는 것을 자백한 셈이었다. 이제 이 문제는 단순히 기업 비리를 파헤치는 것을 넘어섰다. 그것은 위험에 처한 형수를 구하고 괴물이 되어버린 형을 막아야 하는 싸움이 되었다. 그날 밤 민주는 퇴근 후 유진타워 근처의 허름한 뒷골목으로 향했다. 화려한 강남의 야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낡고 좁은 골목 끝에 위치한 작은 국밥집, 그가 NIS 시절 동료들과 가끔 찾던 비밀스러운 아지트 같은 곳이었다. 그가 자리에 앉아 소주를 한 병 시키자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자가 맞은편에 앉았다. 뿔테 안경에 평범한 회사원처럼 보이는 남자. 최지훈이었다. 그는 NIS 사이버 안보팀 소속의 특급 분석가이자 민준이 유일하게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동기였다. 여기까지 부른 걸 보니 보통 일은 아닌가 보네. 지훈이 주변을 살피며 나직하게 말했다. 부탁할 게 있어서. 민준은 소주잔을 채우며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는 형이나 형수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꺼내지 않았다. 그것은 친구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다. 유진그룹의 잠재적 안보 위협 건이야. 2년 전 태영 케미칼과의 입찰 경쟁에서 외부 세력의 불법적인 개입이 있었던 정황을 포착했다. 그는 SI 글로벌 파트너스라는 유령 회사에 대해 설명했다. 이 회사의 자금 흐름과 당시 태영 케미칼 입찰 책임자였던 박기영 상무의 주변을 샅샅이 털어줘. 공식적인 기록 말고 너희만 접근할 수 있는 뒷문으로. 지훈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대기업 간의 산업 스파이전인가? 근데 왜 이걸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고 나한테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건데? 네가 지금 맡은 일이잖아. 내부 감찰팀에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다. 범인이 내부에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지금은 극비리에 움직여야 해. 민준이 둘러댔다. 지훈은 잠시 민준의 눈을 빤히 쳐다보았다. 무언가 더 복잡한 사정이 얽혀 있음을 눈치챘지만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것이 그들의 방식이었다. 알았어. 하지만 조심해. 민준아. 지훈이 잔을 비우며 말했다. 재벌들 뒤를 캐는 건 벌집을 쑤시는 것보다 위험해. 특히 지난 정권이랑 연결된 놈들이라면 더더욱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다고. 알아. 그래서 너한테 부탁하는 거야. 민준은 지훈에게 관련 정보가 담긴 USB를 건넸다. 두 사람은 말없이 몇 잔의 술을 더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국밥집을 나온 민준은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다시 화려한 도시의 불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제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현직 NES 요원까지 끌어들인 이상 이 일은 더 이상 개인적인 조사가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톱니바퀴를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톱니바퀴가 무엇을 부수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분명한 것은 폭풍이 오고 있다는 사실뿐이었다. 최지훈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일주일 뒤였다. 약속된 신호는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였다. 오래된 책 입고. 민주는 즉시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사무실을 나섰다. 그가 향한 곳은 청계천변에 위치한 낡은 헌책방이었다.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그곳은 빠르게 변하는 서울의 시간 속에 홀로 멈춰있는 섬과 같았다. 책방 주인은 졸린 눈으로 민준을 한번 힐끗 보고는 다시 신문으로 눈을 돌렸다. 민준은 약속된 서가로 향했다. 고대 철학 섹션. 플라톤의 국가론 3판. 그는 책을 꺼내 들었다. 책장 사이에는 작게 접힌 메모리 카드가 끼워져 있었다. 그는 책을 계산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헌책방을 나섰다. NIS 시절 사용했던 전형적인 정보 전달 방식. 데드 드롭이었다. 자신의 아파트에 도착한 후에야 민주는 비로소 숨을 돌렸다. 그는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보안 시스템을 가동하고 암호화된 전용 노트북으로 메모리 카드를 열었다. 화면에 최지훈이 보내온 분석 자료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이것은 판도라의 상자였다. 최지훈의 능력은 민준의 기대를 뛰어넘었다. 그는 NIS의 슈퍼컴퓨터와 감청 시스템을 이용해 SI 글로벌 파트너스에서 나온 5억 원의 행방을 끈질기게 추적했다. 돈은 조세피난처의 유령 계좌들을 수십 차례 거치며 깨끗하게 세탁되었지만 최종 목적지 중 하나를 밝혀내는 데 성공했다. 그 돈의 일부는 하데스라는 별명으로 암암리에 활동하는 기업 해결사의 계좌로 흘러들어갔다. 하데스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대기업들의 더러운 문제를 처리해주는 자로 그의 진짜 신원은 베일에 쌓여 있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정보는 다음에 있었다. 최지훈은 2년 전 태영케미칼의 입찰 책임자였던 박기영 상무의 뒷조사 결과를 첨부했다. 박기영에게는 20살 된 딸이 하나 있었다. 그리고 입찰 마감을 한 달 앞둔 시점, 그의 딸이 뺑소니 사고의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중상이었고 명백한 증거까지 확보된 상황이었다. 박기영의 딸은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사건은 갑자기 피해자 측과의 합의로 종결되었고 박기영의 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거액의 합의금이 오갔을 것이 분명했지만 박기영의 재산 내역에는 그런 돈이 빠져나간 흔적이 없었다. 사건은 언론에도 보도되지 않고 조용히 묻혔다. 민주는 마른 침을 삼켰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섬광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진우가 SI 글로벌 파트너스를 통해 빼돌린 5억 원. 그것은 단순한 비자금이나 뇌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박기영의 딸 사건을 무마시켜주는 데 사용된 돈이었다. 진우는 하데스 같은 해결사를 고용해 피해자를 입막음하고 경찰과 검찰의 손을 써서 사건을 조용히 덮었을 것이다. 그는 박기영을 돈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박기영의 가장 약한 부분, 그의 딸을 인질로 삼아 그의 영혼을 파괴하고 그를 꼭두각시로 만든 것이었다. 박기영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딸의 인생을 구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회사인 태영케미칼의 입찰 정보를 유진그룹에 넘겨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 결과 유진그룹은 기적처럼 입찰에 성공했고 강진우는 그룹의 영웅이 되었다. 그리고 태영케미칼은 막대한 손실을 입고 휘청거렸으며 박기영은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쓴 채 업계에서 매장당했다. 민주는 의자의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악랄한 방식이었다. 그의 형은 성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인생을 아무렇지 않게 짓밟아버리는 괴물이었다. 그때 그의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다. 그날 밤 형수 이수연의 눈빛, 왜 하필 그날이었을까? 그날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날이었을까? 민주는 다시 노트북을 켰다. 그는 해킹에 가까운 방식으로 유진그룹의 서버에 접속하여 그날 밤의 날짜를 기준으로 진우의 모든 공식, 비공식 일정과 회사 출입 기록, 통화 내역 등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그는 소름 끼치는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그 파티가 열렸던 밤, 그날은 공교롭게도 2년 전 박기영의 딸이 뺑소니 사고를 냈던 바로 그날이었다. 진우는 일부러 그날을 기념이라도 하듯 파티를 연 것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며 과거의 희생자를 조롱하기라도 한 것일까? 민준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그날 밤 진우의 서재에서 사용된 컴퓨터에 로그 기록을 파고들었다. 몇 겹의 보안을 뚫고 들어간 그곳에서 그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그날 밤 10시경 진우는 암호화된 외부 이메일 하나를 열어보았다. 발신자는 하데스, 첨부 파일의 이름은 정리 완료 보고였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날 밤 진우는 자신의 서재에서 박기영과 태영 케미칼을 파멸로 이끈 공작의 마지막 보고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수연. 그녀는 아마도 우연히 혹은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남편의 서재에 들어갔다가 그 장면을 목격했을 것이다. 화면에 떠있는 잔인한 보고서의 내용을 혹은 그것을 보며 만족스럽게 미소 짓는 남편의 진짜 얼굴을, 그녀가 복돼서 보였던 극도의 공포와 절망. 그것은 이제 완벽하게 설명되었다. 그녀는 단순한 가정불화를 겪고 있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남편의 끔찍한 범죄를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었고 그 비밀의 무게에 짓눌려 질식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민준에게 보냈던 눈빛은 어둠 속에서 발견한 유일한 빛을 향한 필사적인 구조 요청이었다. 민준은 한동안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차가운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진실규명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구출 작전이었다. 진우의 소나귀에서, 그 거대한 비밀의 감옥에서 형수를 구해내야만 했다. 그녀는 지금 어떤 심정일까?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남편이 눈치챌까봐 매 순간을 공포 속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진우 같은 남자라면,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아내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민준의 눈빛이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해졌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형이 쳐놓은 감시망을 뚫고 어떻게든 이수연에게 접촉해야 한다. 그녀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녀가 가지고 있을지 모를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그 증거로 괴물이 되어버린 형의 목에 밧줄을 걸어야 한다. 하나의 작은 실마리는 이제 거대한 어둠의 실체로 이어졌다. 그리고 민주는 그 어둠의 심장부를 향해 주저없이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이제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한 사람의 목숨과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검이었다. 강민준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았다. 형인 강진우의 감시망은 보이지 않게, 그러나 확실하게 그의 주변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는 사무실에서 사소한 통화를 할 때조차 수화기 너머의 미세한 노이즈를 확인하는 습관이 다시 생겼다. 형수 이수연에게 접근하는 것은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았다.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모든 것이 터져버릴 수 있었다. 직접적인 접촉은 불가능했다. 진우는 수연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녀의 운전기사, 개인 비서, 심지어
가사 도우미까지 모두 진우가 심어놓은 눈과 귀일 가능성이 높았다. 민주는 전공법 대신 진우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들어야만 했다. 그 허점은 바로 이수연이 운영하는 청담동의 작은 갤러리 엘리였다. 그곳은 진우가 아내에게 허락한 유일한 자유이자 가장 교묘한 형태의 감옥이었다. 그는 아내의 취미 생활을 존중하는 자상한 남편을 연기하면서 실제로는 통제 가능한 공간 안에 그녀를 가두어 두고 있었다. 민주는 계획을 세웠다. 그는 유진그룹 홍보팀을 통해 신사옥 임원 라운지 미술품 구매 계획이라는 공식 안건을 만들었다. 그리고 전략보안실장인 자신도 미술품 선정위원회에 포함시켰다. 갤러리 L을 방문하는 것은 이제 그의 공식적인 업무가 되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한 완벽한 명분이었다. 방문 당일, 그는 일부러 아무런 예고 없이 갤러리를 찾았다. 갤러리 내부는 온통 흰색이었다. 높은 천장과 차가운 대리석 바닥, 그리고 벽에 걸린 거대한 추상화들은 아름다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비현실적이고 공허한 느낌을 주었다. 마치 수연의 삶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았다. 수연은 큐레이터와 대화하던 중 입구에 들어선 민준을 보고 순간 얼어붙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당황과 공포로 흔들렸다. 아주버님. 그녀는 가까스로 평정을 되찾으며 그에게 다가왔다. 어쩐 일이세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업무차 잠시 들렀습니다. 형수님, 민주는 최대한 사무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수연의 개인 비서와 갤러리 직원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이 느껴졌다. 신사옥에 걸 작품을 좀 보러 왔습니다. 그룹 이미지에 맞는 좋은 작품이 있다고 해서요. 아, 네, 잘 오셨어요. 이쪽으로. 수연은 그를 갤러리 안쪽으로 안내했다. 그녀의 등 뒤로 흐르는 긴장감을 민주는 똑똑히 느낄 수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듯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작품에 대해 몇 마디 형식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민주는 그림을 보는 척하며 그녀에게 신호를 보낼 타이밍을 찾고 있었다. 바로 그때 계획했던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되었다. 최지훈이 심어놓은 외부 해커가 갤러리의 보안 시스템에 가벼운 오류 신호를 보냈다. 갤러리 한쪽에 있던 보안실에서 경보음이 울렸고 진우의 신복일 가능성이 높은 보안팀장이 다급하게 달려갔다. 이어서 두 번째 단계. 민준이 미리 고용해둔 대행사 직원이 수연의 개인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룹 홍보팀을 사칭한 그는 미술품 구매와 관련하여 당장 확인해야 할 서류가 있다며 그녀를 갤러리 밖으로 불러냈다. 이제 수연의 주변에는 갤러리의 일반 직원들 뿐이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아니었지만 잠시나마 감시의 눈길에서 벗어난 짧은 틈이 만들어졌다. 민주는 거대한 푸른색 캔버스 앞에 섰다. 마치 깊은 바닷속을 표현한 듯한 어둡고 심오한 그림이었다. 이 그림은 마치 무언가에 갇혀있는 느낌을 주는군요. 민준이 그림을 보며 나직하게 말했다. 그의 말은 그림에 대한 감상이었지만 동시에 수연에게 보내는 메시지였다. 깊고 어두운 곳에 갇혀서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연의 숨결이 가빠졌다. 그녀는 주변을 불안하게 살폈다. 해석은 보는 사람의 자유니까요. 아주버님, 그렇겠죠. 민주는 천천히 그녀에게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그림이라도 그 안에는 반드시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그 진실을 찾아낼 용기만 있다면 길은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 안에는 위로와 함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나는 당신의 편이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나를 믿어라. 수연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필사적으로 눈물을 참고 있었다. 수개월, 아니 수년간 그녀를 짓눌러 왔던 공포와 외로움 속에서 처음으로 내밀어진 손이었다. 그녀는 이 손을 잡아야 할지 아니면 뿌리쳐야 할지 잠시 망설였다. 이 손을 잡는 것은 희망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끌 도박일 수도 있었다. 그녀의 결심은 한순간에 이루어졌다. 그녀는 곁에 있던 전시 안내 책자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민준에게 책자를 건네는 척하며 손바닥 안에 숨겨두었던 작은 물건을 함께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것은 만년필 모양을 한 아주 작은 USB 메모리였다. 모든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손바닥에 닿았다가 떨어지는 찰나의 순간, 그 차갑고 미세한 떨림을 통해 민주는 그녀의 모든 절박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작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은 표면적인 의미와 이중적인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는 그녀의 소리 없는 고백이었다. 바로 그때 비서가 다시 갤러리 안으로 들어왔다. 죄송합니다. 관장님, 홍보팀에서 착오가 좀 있었나 봅니다. 타이밍은 아슬아슬했다. 민주는 아무렇지 않은 척 USB를 손안에 감추고 책자를 넘겨보았다. 훌륭한 작품들이 많군요. 위원회에 긍정적으로 보고하겠습니다. 그는 모든 감정을 숨긴 채 완벽하게 연기했다.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형수님, 그는 수연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갤러리를 나섰다. 갤러리를 벗어나 채 오르는 순간까지 그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진우는 수연의 비서로부터 민준의 방문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동생이 갤러리에 다녀갔다고 진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네. 전무님, 신사옥 미술품 구매건으로 오셨다고. 공식적인 방문이었습니다. 그래, 공식적인 방문이라. 진우는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생각에 잠겼다. 그의 동생이 그렇게 단순한 이유만으로 움직일 리 없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했다. 그날 밤 이후 민준의 행동은 계속해서 그의 신경을 거슬리게 했다. 앞으로 아내의 모든 동선을 내게 직접 보고해. 만나는 사람, 통화하는 사람, 전부 다. 그리고 갤러리 내부 CCTV도 내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연결해둬. 그의 의심은 수연을 향한 통제를 더욱더 단단하게 옥죄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민주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수연이 건네준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그의 심장은 세차게 요동치고 있었다. USB 안에는 단 하나의 암호화된 파일이 들어있었다. 민주는 몇 가지 경우의 수를 조합하여 암호를 풀었다. 암호는 수연의 유일한 혈육이었던 오래전에 돌아가신 그녀 어머니의 생일이었다. 파일이 열리는 순간 민주는 숨을 멈췄다. 그 안에는 수연이 그날 밤 진우의 서재에서 몰래 빼낸 자료들이 들어있었다. 진우와 하데스가 주고받은 암호 이메일의 스크린샷, 박기영을 협박하는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의 일부, 그리고 태영 케미칼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챙긴 내역이 정리된 비밀 장부 파일까지. 완벽한 증거는 아니었다. 대부분 조각나 있고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하기에는 부족한 것들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의 실체를 보여주는 명백한 지도였다. 이수연은 그 짧고 위험한 순간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지도를 훔쳐낸 것이었다. 민주는 그녀의 소리 없는 고백을 손에 쥔 채 모니터의 불빛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이 위험한 싸움에 동지가 생겼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믿고 모든 것을 걸어준 그 동지를
반드시 지켜내야만 했다. 이수연이 목숨을 걸고 건네준 USB는 단순한 증거의 파편이 아니었다. 그것은 암흑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였다. 강민주는 며칠 밤낮으로 그 안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조각난 이메일, 암호화된 통화 기록, 그리고 의미를 알 수 없는 복잡한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 그중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한 줄의 좌표와 길게 나열된 코드였다. 일반적인 지도 좌표는 아니었다. 군사용이나 정보기관에서 사용하는 특수 좌표 체계였다. 민주는 NIS 시절 사용했던 변환 프로그램을 이용해 좌표를 해독했다. 좌표가 가리키는 곳은 강남 테헤란로의 한복판에 위치한,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오라이언 타워라는 오피스 빌딩이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빌딩의 소유주는 또 다른 유령 회사였다. 유진그룹이나 강진우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하지만 민주는 직감했다. 저곳이 바로 형이성이자 모든 음모가 시작되는 사령부라는 것을. 수연이 건네준 코드는 아마도 그 성의 문을 여는 암호일 터였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성에 잠입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그곳은 분명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무장하고 있을 터였다. 정면으로 뚫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그는 다시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야 했다. 민주는 며칠에 걸쳐 오라이언 타워 주변을 맴돌며 정찰을 시작했다. 낮에는 평범한 직장인처럼, 밤에는 어둠에 몸을 숨긴 채 그는 건물의 모든 것을 머릿속에 그렸다. CCTV의 사각지대, 경비원들의 교대 시간, 적외선 감지기의 위치, 출입 통제 시스템의 종류까지.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십 가지의 침투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지워졌다. 그는 최지훈에게 다시 연락했다. 이번에는 더 위험한 부탁이었다. 오라이언 타워 17층 전체의 보안 시스템 도면과 30분 동안 외부에서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는 백도어 프로그램이 필요해. 전화기 너머의 최지훈은 잠시 말이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조회를 넘어선 명백한 불법 행위였다. 민준아, 너 지금 대체 뭘 하려는 거야? 거긴 민간기업 건물이 아니야. 내가 알아봤는데. 국가기관망 수준의 보안이 깔려 있어. 잘못 들어갔다간 시체도 못 찾아. 알아. 그래서 너한테 부탁하는 거야. 민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이 안에 내가 쫓는 괴물의 심장이 있어. 이번에 끝내지 못하면 더 많은 사람이 다쳐. 최지훈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친구의 목소리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결의를 읽었다. 알았어. 이메일 확인해. 그리고 꼭 살아 돌아와라. 작전은 토요일 밤. 모두가 잠든 새벽 2시로 정해졌다. 민주는 검은색 작전복으로 갈아입고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만을 챙겼다. 그의 심장은 얼음처럼 차갑고 고요했다. NIS 시절 수없이 겪었던 위험천만한 작전의 순간들이 그의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고 있었다. 오라이언 타워의 뒷골목. 그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최지훈에게 신호를 보냈다. 곧이어 그의 소형 단말기에 메시지가 떴다. 30분. 지금부터 시작. 건물의 모든 CCTV 화면이 30분 전의 영상으로 고정되었다. 적외선 감지기와 동작 감지 센서도 일시적으로 마비되었다. 민주는 한 마리의 흑표범처럼 담을 넘어 미리 파악해둔 환풍구를 통해 건물 내부로 조용히 잠입했다. 17층에 도착하자 복도 전체를 감시하는 레이저 감지 시스템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최지훈이 보내준 도면대로라면 단 하나의 안전한 경로만이 존재했다. 그는 몸을 바닥에 밀착시킨 채 붉은 빛의 레이저 그물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통과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죽음의 무용이었다. 마침내 목표 지점인 찰츠케 미로, 강진우의 비밀 사무실 앞에 도착했다. 최첨단 디지털 도어록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소형 해킹 장비를 연결했지만 5분 안에 암호를 풀지 못하면 경보가 울리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그는 숨을 고르고 수연이 건네준 USB에 있던 그 길고 복잡한 코드를 입력했다. 비비빅 짧은 전자음과 함께 육중한 강철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사무실 내부는 거대한 관제탑을 연상시켰다. 한쪽 벽면 전체가 수십 개의 모니터로 채워져 있었고 그곳에는 유진그룹의 기밀 정보는 물론 경쟁사와 정재계 인사들의 약점이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었다. 이곳은 단순히 비자금을 관리하는 곳이 아니었다. 정보를 무기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대한민국을 자신의 발밑에 두려는 강진우의 탐욕이 집약된 심장부였다. 민주는 중앙에 위치한 메인 서버로 다가갔다. 그는 휴대용 데이터 복제 장치를 연결했다. 테라바이트 단위의 데이터가 그의 손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데이터가 복제되는 동안 그는 몇 개의 파일을 무작위로 열어보았다. 그리고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 안에는 상상 이상의 것들이 들어있었다. 박기영을 협박했던 원본 음성 파일. 당신 딸이 평생을 감옥에서 썩는 걸 보고 싶지 않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당신 목숨은 파리 목숨보다 하찮다는 걸 잊지 마. 진우의 차가운 목소리가 헤드셋을 통해 흘러나왔다. 하데스와 주고받은 구체적인 범죄 계획서. 태영 케미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경쟁 기업들을 파산시키기 위한 공작 계획, 반대파 정치인들을 몰락시키기 위한 성추문 조작 계획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처리 대상자 명단이라는 이름의 파일이었다. 그 안에는 자신의 앞길에 방해가 되는 인물들의 이름과 함께 그들을 사고로 위장하여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담겨 있었다. 박기영처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을 넘어 물리적으로 존재를 지워버리려는 계획이었다. 그 명단의 가장 마지막에는 이수연의 이름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불안 요소, 지속 관찰 후, 필요시 정리, 민준의 온몸에서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의 형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다. 그는 악마였다. 데이터 복제가 99%를 넘어서는 순간이었다. 바이. 갑자기 사무실 내부의 조용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최지훈이 뚫었던 백도어가 방어 시스템에 의해 감지당한 것이었다. 그에게 남은 시간은 길어야 3분, 그 안에 이곳을 벗어나지 못하면 보안팀에게 포위될 것이다. 민주는 데이터 복제가 완료되자마자 장치를 챙겨 출입문으로 향했다. 그러나 이미 복도에 레이저 감지 시스템이 재가동되어 빽빽한 거미줄처럼 그의 앞을 막고 있었다. 들어왔던 길로는 나갈 수 없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사무실의 유리창으로 달려갔다. 17층. 뛰어내리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그는 허리에 차고 있던 와이어 건을 꺼내 창문 프레임에 고정했다. 광각. 그가 방탄 유리를 깨부수는 순간 복도 저편에서 육중한 발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민주는 망설이지 않고 17층 허공으로 몸을 날렸다. 그의 몸은 잠시 자유낙하하다가 팽팽해진 와이어에 의지한 채 거대한 시계추처럼 건물 외벽을 타고 아래로 활강했다. 바람이 그의 귓가를 스치며 울부짖었다. 아래를 내려다볼 틈도 없었다. 그는 반대편 건물의 옥상을 향해 몸을 날렸고 충격을 흡수하며 가까스로 착지했다. 그가 사라진 직후 오라이언 타워 17층의 모든 불이 켜지고 요란한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다. 민주는 어둠 속에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이 방금 빠져나온 건물을 돌아보았다. 그는 전투에서는 이겼다.
괴물의 심장을 손에 넣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었다. 이제 강진우는 자신의 심장부가 공격당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침입자가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은 시간 문제일 터였다. 이제 진우는 더 이상 그를 동생으로 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모든 힘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민준을 제거하려 들 것이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새벽에 고요를 찢는 사이렌 소리가 강진우의 펜트하우스에 울려 퍼졌을 때 그는 이미 옷을 모두 갖춰 입고 있었다. 그는 와인 한 잔을 들고 통유리창 앞에 서서 자신의 왕국인 오라이언 타워 주변으로 벌떼처럼 모여드는 경찰차들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다. 그의 신복인 윤 실장이 다급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전무님, 17층 서버실이 외부 침입자에 의해 공격당했습니다. 데이터가 전부 복제된 것 같습니다. 진우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나 당황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대신 얼음장처럼 차가운 평온함,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섬뜩한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다. CCTV는 30분간 루프 영상으로 덮어씌워졌습니다. 침입 경로나 신원은 아직 강민준, 진우가 나직하게 내뱉은 이름에 윤 실장은 숨을 삼켰다. 네, 전략보안실장님 말씀이십니까? 그 정도 수준의 보안을 뚫고 내 성의 심장부까지 들어올 수 있는 놈은 대한민국에 딱 한 놈뿐이야. 내 동생 진우의 입가에 비웃는 듯한 미소가 걸렸다. 내가 뱀을 거둔 거였어. 내 품속에서 독리를 갈고 있는 뱀을. 그는 잔을 내려놓았다. 크리스털 잔이 테이블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지금부터 전략보안실을 포함한 그룹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최고 등급 비상체제로 전환해. 그리고 강민준의 모든 직위를 박탈하고 전 조직에 수배령을 내려. 죄목은 산업 스파이 및 회사 기밀 유출. 증거는 내가 만들어서 보내주지. 그의 지시는 빠르고 무자비했다. 그는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것은 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왕국의 반역자를 처단하는 그만의 전쟁이었다. 강민준은 은신처로 돌아오자마자 자신이 저지른 일의 후폭풍이 얼마나 거센지 깨달았다. 그의 모든 신용카드가 정지되었고 은행 계좌는 동결되었다. 유진그룹 내부망 접속 권한은 당연히 차단되었고 그의 이름은 몇 시간 만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산업 스파이로 낙인 찍혔다. 언론은 유진그룹이 제공한 증거들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했다. 민준이 해외 경쟁사와 접촉한 것처럼 조작된 이메일, 그의 차명 계좌로 거액이 입금된 것처럼 꾸며진 금융거래 내역, 모든 것이 너무나도 정교하고 완벽해서 그를 아는 사람들조차 등을 돌리게 만들 정도였다. 강진우는 동생의 모든 것을 파괴하기 위해 자신의 제국이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하고 있었다. 민준은 더 이상 집에 머물 수 없었다. 유진그룹의 사설보안팀은 전직 특수부대원들로 구성된 웬만한 경찰 특공대보다 더 무서운 집단이었다. 그들이 들이닥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는 복제한 데이터가 담긴 하드디스크와 최소한의 생존 장비만을 챙겨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이제 그는 이름도 신분도 돌아갈 곳도 없는 완벽한 도망자가 되었다. 도시의 불빛 아래에서 그는 쫓기는 짐승처럼 움직였다. 수많은 CCTV를 피해 뒷골목을 전전했고 낡은 여관과 공사장을 오가며 하룻밤을 보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지만 그의 정신은 강철처럼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다. 그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단 하나, 복수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형수 이수연에 대한 책임감이었다.
자신이 침입한 사실이 알려진 이상 진우의 의심은 분명 수연에게로 향할 것이다.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던 처리 대상자 명단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지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터였다. 그는 어떻게든 그녀에게 연락을 취해야만 했다. 그녀를 그 지옥에서 구해내야 했다. 그는 마지막 남은 비상 연락수단인 대포폰을 이용해 최지훈에게 문자를 보냈다. 살레있다. 눔이 필요하다. 답장은 금방 돌아왔다. 한강 1번 선착장. 자정. 그날 밤 민주는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한강변으로 향했다. 강 건너편에 화려한 아파트 불빛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약속된 장소에 컨테이너 박스 뒤에 몸을 숨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낚시꾼으로 위장한 최지훈이 나타났다. 미친놈. 온 세상이 널 찾고 있는데 여길 왜 와? 지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이수연 형수님을 빼내야 해. 지금쯤 가택연금 상태일 거야. 그 집 보안 시스템을 뚫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줘. 최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제정신이야. 거긴 유진 타워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뚫을 수 없는 요새야. 진우 그 인간이 자기 아내를 감시하려고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지금 들어가겠다는 건 그냥 죽으러 가겠다는 소리야. 그래도 가야 해. 시간이 없어. 민준의 단호한 눈빛에 최지훈은 더 이상 만류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돕기로 약속했다. 일단 이거라도 가져가. 추적 불가능한 현금이랑 신분증, 그리고 비상 연락망이야. 지훈은 작은 가방을 건넸다. 그리고 명심해. 너 혼자서는 절대 못해. 네가 모르는 너의 적들이 너무 많아. 진우가 경찰 고위 간부들까지 손에 쥐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해. 최지훈이 떠난 후 민주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는 지훈이 준 돈으로 낡은 트럭을 한 대 구하고 서울 외곽에 버려진 공장으로 은신처를 옮겼다. 그곳에서 그는 형과의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진우의 저택에 침투할 D-Day가 밝았다. 최지훈은 약속대로 새벽 3시 10분간 저택의 외부 감시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데 성공했다. 민주는 그 짧은 틈을 이용해 높은 담을 넘고 정원의 그림자를 따라 저택의 후면으로 접근했다. 그의 목표는 2층에 있는 수연의 침실이었다. 그는 가스관을 타고 소리 없이 벽을 올랐다. 그의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하지만 그가 2층 발코니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다. 우잉! 갑자기 저택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켜지며 귀를 찢을 듯한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정원 곳곳에 숨어있던 동작 감지 센서가 그를 포착한 것이었다. 최지훈이 뚫은 것은 외부 시스템뿐. 내부는 여전히 철통같이 작동하고 있었다. 함정이었다. 순식간에 검은 옷을 입은 보안 요원들이 사방에서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손에는 실탄이 장전된 총이 들려 있었다. 거기 꼼짝마 움직이면 쏜다. 민주는 지체 없이 몸을 날려 다시 담벼락으로 향했다. 사방에서 총알이 날아와 그의 곁을 스치며 콘크리트 파편을 튀겼다. 이곳은 더 이상 그의 집안이 아니었다. 목숨을 건 전쟁터였다. 그는 가까스로 담을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팔에는 총알이 스친 깊은 상처가 남았다. 핏방울이 어두운 아스팔트 위로 떨어졌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차가 한 대 있었다. 차 안에서 강진우는 동생이 사라진 어둠을 응시하며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다. 놓쳤습니다. 전무님, 상관없어. 쥐는 덫에 걸렸다는 걸 알았을 테니. 진우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차가웠다. 이제 온 서울을 이 잡듯 뒤져서 그놈을 찾아내. 죽여도 좋다. 전화를 끊은 그는 2층의 한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창백한 얼굴의 이수연이 커튼 뒤에 서서 이 모든 상황을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진우는 그녀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내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이제 사라졌다고 말하는 악마의 미소였다. 민주는 피를 흘리며 어두운 골목을 절뚝거리며 걸었다. 그는 함정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수연을 구하려던 시도가 오히려 그녀를 더 깊은 절망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에 치를 떨었다. 형의 힘은 그의 상상을 초월했다. 그는 이제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온 세상이 그의 적이었다.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버려진 공장의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강민주는 처음으로 절망의 무게를 느꼈다. 팔을 꿰뚫는 고통보다 더 아픈 것은 심장을 짓누르는 무력감이었다. 그는 이수연을 구하려다 오히려 그녀를 더 깊은 어둠 속에 가두어 버렸다. 형 강진우는 이제 한 마리 쥐를 가지고 노는 고양이처럼 그를 서서히 질식시키려 들 것이다. 그는 낡은 셔츠를 찢어 스스로 상처를 동염했다. 이빨을 악물자 찢어진 팔의 근육을 꿰매는 고통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이 고통이 그를 다시 현실로 돌려보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에게는 아직 최후의 무기가 남아있었다. 오라이언 타워에서 훔쳐낸 형의 모든 죄악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 하지만 혼자서는 그 상자를 열 수 없었다. 정면 돌파는 실패로 끝났다. 이제는 전략을 바꿔야 했다. 고독한 늑대로서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군대를 모으는 장수가 되어야 했다. 그는 지훈이 건네준 비상 연락망으로 다시 한번 구조 신호를 보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인적이 드문 새벽의 수산시장에서 다시 만났다. 비린내와 소금기 섞인 공기 속에서 최지훈은 친구의 헬쑥한 몰골과 팔에 감긴 붕대를 보고 말을 잇지 못했다. 이게 대체 무슨 꼴이야. 전쟁에서 부상병은 흔한 법이지. 민주는 애써 웃어 보였다. 지훈아, 나 혼자서는 안 되겠어. 이제부터는 전면전이다. 민주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그는 최지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형수와의 첫 만남, 형의 범죄, 그리고 오라이언 타워에서 발견한 끔찍한 진실들. 특히 처리 대상자 명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최지훈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다. 이건 미친 짓이야. 내 형은 인간이 아니야. 알아. 그래서 막아야 해. 민주는 가방에서 암호화된 노트북을 꺼내 데이터의 일부를 보여주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다. 하지만 내가 이걸 들고 검찰에 가봤자 진우가 심어놓은 끈아풀에게 걸려 증거는 사라지고 나는 교도소에서 의문사하겠지. 그럼 어쩔 생각인데. 연대를 구축해야 해. 민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우리만의 군대를 만드는 거야. 첫 번째 병사는 바로 너다. 이 데이터가 법적으로 완벽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분석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검찰 라인이 있는지 뒤에서 알아봐줘.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올. 그런 칼날 같은 검사로 두 번째 병사는 바다 건너에 있었다. 민주는 최지훈의 도움을 받아 캐나다에 숨어 지내는 박기영 전 상무와 보안 채널을 통해 접촉했다. 첫 시도는 실패했다. 박기영은 유진그룹의 유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며 연락을 끊어버렸다. 그는 여전히 진우의 그림자 아래에서 공포에 떨고 있었다.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박기영에게 짧은 음성 파일 하나를 보냈다. 그것은 오라이언 타워에서 찾아낸 진우가 그의 딸을 빌미로 협박하는 원본 음성이었다. 당신 딸이 평생을 감옥에서 썩는 걸 보고 싶지 않다면 그날 밤 박기영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수년간 억눌러온 분노와 슬픔으로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당신 누구요? 당신과 같은 적을 둔 사람입니다. 민준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상무님, 이제 숨어 지내는 건 그만할 때가 됐습니다. 당신의 명예와 딸의 미래를 되찾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싸워주시겠습니까? 오랜 침묵 끝에 박기영은 흐느끼며 대답했다. 내가 뭘 하면 되겠소. 그렇게 두 번째 병사가 합류했다. 민주는 박기영을 통해 당시 태영케미칼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했던 다른 내부 고발자들과도 연결되었다. 또한 오라이언 타워의 데이터 속에서 진우에게 처참하게 짓밟혔던 또 다른 피해자들의 명단을 찾아냈다. 자신의 기술을 강탈당한 중소기업 사장, 진실을 보도하려다 언론계에서 매장당한 기자. 그들은 모두 힘없이 쓰러져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던 숨은 조력자들이었다. 민주는 그들 한 명 한 명에게 접촉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작은 증거 조각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버려진 공장은 이제 거대한 음모를 분쇄하기 위한 비밀 사령부가 되었다. 민주는 벽에 거대한 상황판을 만들고 강진우의 범죄 네트워크와 그와 연결된 부패한 권력자들의 관계도를 그려나갔다. 흩어져 있던 점들이 하나의 선으로, 그리고 거대한 거미줄의 형태로 이어졌다. 그들의 작전 목표는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진우라는 거미의 모든 다리를 동시에 잘라내고 그가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완벽한 법의 그물을 치는 것이었다. 타이밍이 가장 중요해. 민준이 화상회의를 통해 흩어져 있는 동맹들에게 브리핑했다. 우리의 목표는 2주 뒤에 열리는 유진그룹 정기 주주총회다. 그날은 진우가 그룹의 차기 회장으로 공식 추천되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날이 될 거야.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 계획은 치밀하게 세워졌다. 최지우는 믿을 수 있는 특별수사팀 검색에 익명으로 1차 증거를 흘려 내사를 유도한다. 박기영은 캐나다에서 화상으로 증언할 준비를 하고 다른 피해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결정적인 증거들을 언론에 동시다발적으로 터뜨린다. 그리고 민준 자신은 그 모든 혼란의 중심부인 주주총회장에 직접 나타나 마지막 결정타를 날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계획의 중심에는 여전히 가장 위험하고 시급한 문제가 남아있었다. 바로 이수연의 구출이었다. 형수님을 먼저 구해내지 못하면 이 모든 계획은 의미가 없어. 민준이 최지훈에게 말했다. 진우는 코너에 몰리면 분명 형수님을 인질로 삼거나 혹은 그보다 더 끔찍한 짓을 할 거야. 주주총회 당일 모든 시선이 유진타워로 쏠렸을 때 진우의 저택에 대한 감시가 가장 허술해질 터였다. 그것이 그들이 노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이번에는 실수하면 안 돼. 최지훈이 비장하게 말했다. 내가 NIS 동기들 중에 가장 실력 있는 팀을 비밀리에 꾸려볼게. 우리가 구출을 맡을 테니 너는 네가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해. 작전의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복수를 꿈꾸는 피해자들이 연대했고 정의를 갈망하는 내부자가 힘을 보탰다. 그리고 그 중심에 도망자 신세인 강민준이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추격자가 아니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거대한 방역의 서막을 올리는 지휘관이었다. 낡은 공장의 작은 정우 아래 그는 상황판에 그려진 형의 얼굴을 노려보았다. 끝내자, 형. 그의 나직한 목소리가 차가운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유진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서울의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았다. 유진타워 주변은 이른 아침부터 국내외 취재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리더. 강진우의 대관식을 보기 위해 정재계의 거물들이 속속 도착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짜인 한 편의 연극처럼 화려하고 질서정연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연극의 주인공인 강진우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었고, 그의 모든 행동은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동생 강민주는 이미 사회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어두운 골목을 헤매는 패배자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무대 뒤편에서는 그의 완벽한 연극을 파괴하기 위한 또 다른 막이 조용히 오르고 있었다. 같은 시각, 강진우의 평창동 저택, 최지훈이 이끄는 NIS 비공식 작전팀이 그림자처럼 저택의 보안 시스템을 뚫고 내부로 진입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2층에 감금되어 있는 이수연을 구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캐나다의 한 호텔방, 박기영 전 상무는 떨리는 손으로 화상 카메라 앞에 앉아 민준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태영 케미칼의 다른 피해자들이 모여 있었다. 수년간 잃어버렸던 그들의 목소리를 되찾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주주총회장의 단상 아래, 강민주는 유진타워의 전력 시스템을 관리하는 하청업체 직원으로 위장한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모든 것을 끝낼 폭탄의 스위치가 들려 있었다. 마침내 유진그룹의 현 회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에 본인은 유진그룹의 빛나는 미래를 이끌어갈 차기 회장으로 여기 계신 강진우 전무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강진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인생 최고의 순간, 바로 그때였다. 시직. 갑자기 단상 뒤편에 거대한 스크린이 꺼지며 장내의 모든 조명이 암전되었다. 주주총회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다. 무슨 일이야? 비상전력 가동에 진우의 고함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하지만 비상전력은 켜지지 않았다. 대신 암전되었던 거대한 스크린이 다시 섬광처럼 켜졌다. 그리고 그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겁에 질린 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당신 딸이 평생을 감옥에서 썩는 걸 보고 싶지 않다면, 박기영을 협박하던 강진우 자신의 목소리였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스크린과 무대 위에서 얼어붙은 강진우에게로 향했다. 꺼, 당장 저거 꺼. 보안 요원들이 허둥지둥 움직이는 사이, 스크린에는 연이어 충격적인 증거들이 터져 나왔다. SI 글로벌 파트너스를 통한 비자금 조성 내역, 하데스와 주고받은 범죄 계획 이메일, 그리고 경쟁사들을 파멸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공작 내용까지. 그리고 마침내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무대 위로 천천히 걸어 나왔다.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강민준이었다. 그의 손에는 노트북 하나가 들려 있었다. 강민준 진우는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동생의 이름을 외쳤다. 보안 요원들이 민준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대 중앙의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진실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민준의 차분한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유진그룹의 빛나는 성공 신화 뒤에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연단해 놓고 처리 대상자 명단 파일을 스크린에 띄웠다. 명단에 이름이 오른 정재계 인사들이 경악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놈을 끌어내. 저놈은 우리 회사의 기밀을 훔친 산업 스파이야. 진우는 이성을 잃고 발악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주주 총회장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검찰 특별수사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을 이끄는 것은 최지훈이 찾아낸 강직하기로 소문난 한동훈 부장검사였다. 강진우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법상 배임. 증거인멸 교사 및 살인 예비 음모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진우는 허탈하게 웃었다. 증거도 없이 나를.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캐나다에 있던 박기영의 얼굴이 스크린의 화상으로 연결되었다. 그는 2년간의 진실을 눈물로써 증언했다. 뒤이어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진우는 사면촉에 몰렸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손에는 아직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었다. 바로 이수연이었다. 그녀만 입을 다문다면 이 모든 것은 정황 증거일 뿐이라고 우길 수 있었다. 내 아내는 어디 있지? 그는 미친 사람처럼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때 수사관들 뒤쪽에서 한 여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는 단단한 눈빛의 이수연이었다. 그녀의 곁에는 최지훈이 서 있었다. 장내의 모든 카메라가 그녀에게로 향했다. 진우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다. 이수연은 무대 위로 올라와 민준의 옆에 섰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는 자신의 남편이었던 괴물을 연민과 결의가 뒤섞인 눈으로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그날 밤 저는 모두 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증거보다도 강력하게 주주총회장을 뒤흔들었다. 그녀는 그 설명할 수 없었던 하룻밤의 진실을, 남편의 서재에서 목격했던 모든 것을 담담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증언했다. 그녀의 증언은 강진우의 모든 거짓말과 위선을 산산조각내는 마지막 망치질이었다. 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눈에 담겨있던 오만과 분노는 사라지고 텅 빈 절망만이 남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가 쌓아 올린 거대한 성은, 그가 가장 하찮게 여겼던 아내의 목소리 한마디에 먼지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수사관들이 다가와 그의 팔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한때 대한민국을 움직이려 했던 남자는 이제 초라한 범죄자로 전락하여 허무하게 끌려나갔다. 주주총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 혼란의 한가운데서 민준과 수연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을 시작하게 했던 그날 밤의 눈빛, 이제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공포와 절망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길고 어두운 터널을 함께 빠져나온 동지애와 너무나도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어낸 평온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마지막 도박은 끝났다. 정의는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승리했다. 강진우의 왕국이 무너져 내린 그날 이후 대한민국은 유진 게이트라는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다. 강진우의 비밀 서버에서 나온 데이터는 썩은 뿌리처럼 사회 곳곳에 퍼져 있던 부패의 네트워크를 남김없이 드러냈다. 그와 결탁했던 정재계 인사들과 법조계의 비호 세력들이 줄줄이 소환되었고 유진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주가는 폭락했고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몇 달 후 폭풍이 어느 정도 잦아들었다. 강진우는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그는 마지막까지 현실을 부정하며 발악했지만 그의 편은 아무도 없었다.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은 결국 그 자신을 올가매는 감옥이 되었다. 유진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며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과거의 오명을 씻어내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원치 않는 영웅이 된 강민준이 있었다. 모든 혐의를 벗은 그는 그룹의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부회장직을 제안받았다. 그룹을 위기에서 구한 영웅이자 누구보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그가 적임자라는 것이었다. 모두가 그가 형의 자리를 대신하여 새로운 왕이 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민주는 조용히 사직서를 제출했다. 새로 부임한 그룹 회장은 그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왜입니까? 강 실장? 아니, 강민준 씨. 당신은 이 그룹을 다시 일으켜 세울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피 흘려 얻어낸 권리입니다. 민주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잠시 바라보았다. 한때 그의 형이 서서 세상을 내려다보던 바로 그 자리였다. 제가 싸운 것은 권력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민주는 담담하게 말했다. 저는 단지 괴물이 되어버린 형을 막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 자리는 저에게 너무 무겁습니다. 저는 이제 조용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는 미련 없이 유진타워를 떠났다. 그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그늘로 그는 스스로 다시 걸어 들어갔다. 하지만 이제 그 그늘은 더 이상 어둡고 차가운 곳이 아니었다. 그것은 화려한 불빛에서 벗어난 평온한 안식처였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깊어졌다. 이수연은 강진우와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 그녀는 위자료로 받은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여 기업 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공익재단을 설립했다. 한때 세상과 단절된 차에 유리 인형처럼 살아가던 그녀는 이제 자신의 목소리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편에 서서 싸우는 강인한 여성으로 다시 태어나 있었다. 그녀의 재단 창립 기념회가 열리던 날, 행사장의 소란을 피해 잠시 빠져나온 그녀는 정원의 벤치에 앉아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더 이상 완벽한 수트 차림이 아닌 편안한 면바지에 스웨터를 입은 남자, 강민준이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주 앉았다. 한동안 어색하지만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더 이상 아주버님과 형수님이 아니었다.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을 함께 치른 세상에서 서로를 가장 깊이 이해하는 두 사람이었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분하고 단단했다. 축하드립니다. 멋진 일을 시작하셨네요. 민준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풍경.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내려 했던 것이 바로 저런 것이었을까. 가끔 그날 밤이 생각나요. 수연이 나직하게 말했다. 복도에서 아주버님과 마주쳤던 그날 밤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왜 그런 눈으로 당신을 봤는지 지금도 잘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내 절망을 알아봐 줄 사람이라는 걸. 그래서 모든 걸 걸었던 필사적인 도박이었어요. 그 눈빛은 도박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것은 제가 외면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여기까지 왔을 뿐입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더 이상 그날 밤의 공포나 고통은 없었다. 시간은 상처를 아물게 했고 그 기억은 이제 아프지만 소중한 여정의 시작점으로 남아있었다. 앞으로는 어떻게 지내실 건가요? 수연이 물었다. 글쎄요, 일단은 좀 쉬면서 정처 없이 여행이나 다녀볼까 합니다. 민주는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러다 보면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겠죠. 그의 얼굴에는 모든 짐을 내려놓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왕좌를 버렸지만 그 대신 자기 자신을 되찾았다. 해가 저물고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악수도 포옹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를 향해
깊은 이해가 담긴 눈빛을 한번 교환하고 각자의 길을 향해 돌아섰다. 그들의 인연은 여기까지였지만 그들이 함께 써내려간 이야기는 영원히 남을 터였다. 민주는 혼자 가을의 거리를 걸었다. 그의 등 뒤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쫓기는 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가족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이름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았다. 정의를 위한 싸움의 대가는 혹독했다. 그러나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길고 길었던 밤은 끝났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실하고 고요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는 그 새벽의 빛을 향해 묵묵히 자신의 첫걸음을 내디뎠다.